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이 시작된 지도 3달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이미 찾아와서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반지 안에 있는 문구라고 하는데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보내준 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문구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날 것만 같은 계절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앞에 펼쳐질 것만 같은 봄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소식지 월간 금천문의 진행을 맡은 센터장 DJ 샌디입니다. 2022년 첫 번째 월간 금천문.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청소년 초청 인터뷰 1부에 고3 내생의 첫 투표와 또 영화 감독을 꿈꾸는 청소년의 브이로그 학교 가는 길, 그리고 청소년 초청 인터뷰 2부 순서로는 최근에 문화집에서 공연했던 청소년 연극 동아리 엘플레이 배우와 함께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니의 음악 앨범과 마지막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책을 써주신 김우창 저자와의 만남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청소년 초청 인터뷰 1부 순서인데요. 고3 내생의 첫 투표라는 순서입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청소년 투표가 가능해졌는데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최근에 진행되었고 결과까지 나왔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청소년으로서 첫 투표를 한 청소년을 이 시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밝고 편안한 인상이신데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황준성이고요. 생일은 1월생이라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투표 하셨나요? 네. 첫 투표가 대통령 선거였어요. 네. 첫 투표 소감 잠깐 나눠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제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에 좀 실감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소년으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는 네. 생각들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투표를 참여하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소감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일단 투표를 하러 갔을 때 네.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에서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투표 개표될 때 이제 동생이랑 함께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학교에서 하는 반장 선거랑 확실히 다르다. 반장 선거랑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뭔가 스케일이 남다르더라고요. 밤잠 설치셨어요? 원래 다 볼 생각이었는데 피곤함을 못 견뎌서 고3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제 주변에도 밤잠 설쳐서 지켜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3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다 내려놓고 일찍 잠에 드셨군요. 네. 고3까지 지금 어쩌면 그런 학령기를 겪으면서 정치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또 정치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투표를 하기 전에는 확실히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투표하기 전보다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투표를 하게 되니까 투표하러 가기 전에 공약도 다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제일 좋겠다 싶은 사람을 제가 고르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누굴 뽑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가 비밀 투표로서 결국은 얘기할 수가 없고 이따가 잠깐 얘기해요. 공약집을 다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투표에 참여한 많은 성인분들도 공약집을 과연 다 읽어봤을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황준성 친구는
공약을 다 읽어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본인의 입맛이라고 할까요? 본인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어쩌면 좋았던 그런 공약은 어떤 게 있었어요? 3번 심상정 후보님의 네. 주 4일제가 제일 솔깃하지 않았나.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성인들은 주 5일 근무하고 학생들은 주 5일을 학교를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틀을 쉬는데 네. 그 생각이 금요일 다음은 토요일이니까 신나는데 네. 일요일 다음은 월요일이니까 불행해지는. 네. 근데 그 중간 수요일에 예. 한 번 쉬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월요일 간 다음에 다음 날은 한 번만 예. 더 가면 또 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 4일 공약 안에 쉬는 날이 수요일로 돼 있었나요? 수요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그랬으면 하는 네, 바람. 그랬으면 지금 저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직장인인데 만약에 수요일날 쉴 수 있다. 그렇죠. 대박이네요. 그거 몰랐죠, 내가? 이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주 4일제 공약은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주 4일제가 되면 학교도 주 4일만 가게 되나요? 학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난 고3이니 이미 나는 떠났다. 근무만 4일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 2020년이죠. 그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갔어요. 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운동이 그 전부터 사실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성과로 인해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참정권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돌아가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참정권의 권한을 갖게 됐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오늘 나와 계신 청소년들이 투표를 참여했던 것처럼 청소년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투표에 참여한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투표를 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이다를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도 또 준비되어 있고 지방선거에는 교육감 선거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교육감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이번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표가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의 생활이라든지 학교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학교 생활 혹은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어떤 공약들이 필요한지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시제도 너무 힘들다. 공부만 너무 하게 한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네, 많이 해봤죠. 학교에서 이제 입시 확실히 애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체능이나 그런 애들은 빼고 이제 입시 준비한 애들은 또 애들끼리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살짝 그걸로 인해서 수행평가 같은 그런 정보를 친구끼리 공유 안 할 때도 있고 경쟁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친구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제도를 요즘 고교 학점제였나? 그거를 실행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감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 고교 학점제가 일반 학생들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 투표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개그 관련된 SNL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정치에 대해서 개그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친구들이 조금 아마 관심이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이제 청소년의 투표가 참정권,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두 번째 투표였는데 앞으로는 더 활발해지겠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안에서 정치 교육이 어떻게 좀 펼쳐지면 좋을까?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민주주의, 투표 교육이 필요하다. 정치 참여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 중에 하나인 반장 선거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초등학생들 보면은 얘는 나랑 친하니까 뽑아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면은 부모님이 이 사람 뽑으라 했으니까 뽑아야겠다. 딱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약을 제대로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보통 우리가 2년 있으면 뽑기도 하고, 그죠? 나랑 좀 친근하면 뽑기도 하고. 근데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근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또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 혹은 어떤 공부
때로는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앞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요즘 휴대폰을 들고 사는데 애들이 오락 관련된 예. 건 많이 보지만 네네. 정치나 뉴스 같은 거 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저녁 뉴스라도 가족들과 같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수년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고3의 학생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참정권, 투표,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를 드리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화면 보시고, 우리 학생이 뽑은 투표한 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린 모르지만 당선된 대통령께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해주세요 라고 한 말씀만 하고 우리 인사드리고 마치면 좋겠네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편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없고 이제 직장인들이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얻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선출된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이 인터뷰를 보신다면 꼭 이 바람에 반응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입학과 개학을 하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면서 또한 학교의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청소년이 직접 브이로그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금천문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중에 영화 감독을 꿈꾸는 청소년이 있는데요. 진로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선민호 학생이 준비한 브이로그입니다. 제목은 학교 가는 길.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音の中で君を探してる霧の中で朽ち果ててもさまよう闇の中で君を愛してる刻む一拍の永遠を歌の中で겨울방학 동안 긴 겨울잠을 자다가 또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도 학교를 복학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큰 의구심을 가지며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一拍の永遠を刻む一粒の永遠を저는 3월이 시작되면 항상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운지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또 1년을 생활해 나갈 것이라는 설렘과 과연 우리가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낼지, 백지 상태의 1년을 어떤 색들로 채워나갈지에 대한 기대도 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위와 같은 감정들은 모두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친구들 중에서의 일치는 없을까? 담임 선생님께서 너무 엄하신 분은 아닐까 같은 걱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한다고 나아질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3월 2일 등교를 하는 날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좁으면 살짝 차가우면서 포근하기도 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새벽과 아침의 사이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좋아 일부러 일찍 길을 나서서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길고 긴 그림자진 길을 지나면 밝은 빛이 나를 환영해주는 듯이 보이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납니다. 짧지 않은 방학 사이에 조금씩 달라진, 조금씩 성장한 친구들을 보고 있자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학교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땐 그랬지 라며 과거를 추억할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의미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 이번 연도도 제 고민은 필요 없던 것이었습니다. 반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듭니다. 엄하신 선생님도 나에게 상처를 줄 친구도 없어 보입니다. 안심하고 집에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 일로 고민했던 내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예전의 나도, 미래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나입니다. 사소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실수한 자신을 탓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가 깨닫는 것은 그런 실수들이 모여 더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벌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여 나를 만듭니다.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한 실수들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찬란한 미래의 나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기대와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복잡미묘한 감정들이 안도와 행복의 감정으로 바뀔 때 비로소 난 잠에 들었습니다. 一粒の永遠を 야야야 오늘 계약했는데 소감이 어때? 오케이. 재밌었어. 기대됐어, 되게. 담임 선생님 누굴지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일단 담임쌤 너무 좋았고 반도 마음에 들었어. 네, 역시 감독을 준비하는 청소년이라 그런지 브이로그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너무나 재밌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세 번째 소식은 청소년 인터뷰 2부 순서인데요. 엘플레이와의 만남입니다. 엘플레이는 우리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의 이름인데요. 최근에 엘플레이에서 연극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배우들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공연을 통해서 받은 감동의 여러분들께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배우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세 분 반갑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투표도 안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기분이 우중충하세요? 그러니까 연기하시는 겁니까?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세 분 주연 배우들이셨죠? 직접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렇게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수민 학생부터 해서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족 찾아 산만리에서 연출과 멀티 배역을 맡은 이수민입니다. 저는 사면 작품에서 연출을 맡은 17살 백지입니다. 저는 가족 찾아 산발리에서 김승 역을 맡은 18살 문민규입니다. 와, 우리 문민규 학생 목소리는 동굴이네요, 동굴. 오, 안녕하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역시 연극 배우 분들이라 굉장히 다르군요. 제가 진짜 우리 수민 학생 반갑습니다. 우리 축구 얘기만 하다가 이것저것 관심도 많으시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우리 수민 학생. 제가 이제 그 명탐정 코난 데스 이거 그 대사 있잖아요. 그게 약간 좀 TMI로 그게 예. 나오게 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옷이 굉장히 코난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올라오면 약간 좀 흥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말한 건 아니고 역시 원래 하던 대로 준비성 없이 바로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네, 하는 즉흥적으로. 얘기군요. 아무튼 너무 반가워요. 반갑고 좋은 연극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연극을 마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 후에 좀 어떤 기분이 있었으면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일단은 연극을 하고 난 직후는 반응이 일단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정도까진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 계속 반응이 좋을 줄 알았지만 네. 나중에 가면 이제 똑같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뭐 일종의 그 배우들의 그 무대 뒤에 그 허무함 뭐 이런 것들 네. 맛보셨군요. 우리 주희 학생은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다들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끝인가요? 네. 아주 인터뷰를 잘하고 계세요. 우리 민규 학생. 저는 뭐 똑같이 그냥 공부하던 대로 열심히 모범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후유증도 없었고 그렇죠. 좋은 거네요. 이렇게 전환이 평상시에 굉장히 잘 되나 봐요. 그렇죠. 저도 우등생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우등생, 죄송합니다. 왜 째려보시죠? 이번 작품을 보면서 제가 생각보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리고 극도 너무 구성부터 해서 작품성이 좋다. 물론 전 비전문가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연극이 세 분 다 처음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세 분 다 처음이세요. 처음인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연극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처음 연기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아닐까. 이번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두 작품을 했단 말이죠. 사면이라는 작품과 가족 찾아 산말리라는 작품, 이 두 작품을 했는데 사면이라는 작품에 누가 출연하셨죠? 우리 제가. 백주희 친구가. 그 다음에 가족 찾아 산말리는 이게 두 분이. 정보를 보니까 월드 2인극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을 우리가 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했던 두 공연 작품은 월드 2인극 페스티벌 대학 참가작 부문에서 선정된 희곡인데요. 제가 맡은 작품은 사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사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사면 안에는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사람과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 네, 둘의 나이는 19살로 같고요. 네. 서로가 엄마와 딸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원래는 엄마와 딸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시차가 있군요. 엄마는 죽은 그때, 그리고 아이는 커서 그 청소년이 된 나이 때, 그때 만난 거예요. 같은 나이. 네. 그건가요? 그러면 이번 사면에 나온 배우들의 나이도 사실 좀 궁금해요. 중학교 1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렇군요. 그 어린 나이 학생들 오늘 나오진 못하셨죠? 네. 그럼 14살과 16살인데 이렇게 심도 있는 작품을 연기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전 놀랍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에 링크를 저희가 달아드릴 건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유튜브에서 저희 실제 연기했던 그 연극 작품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면은 그렇다면 2인극인 거죠? 네, 저희는 2명의 배우로만 공연하고 조명, 음향, 스태프까지는 5명이서 함께 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아마추어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급으로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이었던 가족 찾아 산만리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가족 찾아 산만리는 수웅이와 경주가 함께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자신을 맡을 수 있는 부모님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도 요 작품에 대해서는 또 링크를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또 이 작품도 함께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족 찾아 산만리라는 내용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번 작품에 굉장히 몰입을 잘하셨고 또 작품을 고르고 또 공연까지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 몇 명이나 출연을 하게 된 건가요? 일단 배우가 4명이고 그다음에 스텝 3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원래 이 극도 2인극으로 알려졌는데 맞나요? 네, 2인극이지만 저희가 사람이 좀 많아서 4명으로 편성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두 작품을 함께 보았고 또 참여하기도 했지만 직접 참여한 세 분의 기분이 이렇게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연극을 하면서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그 이후에 어떤 기분들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하기가 싫었어요. 이거를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해서 뭐 남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연습을 시작해서 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공연도 잘 마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봤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도 좋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우리 수민 학생은 제가 지켜보면 처음에 막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뭐든지 이렇게 막 귀찮아하고 막 그러다가 또 하면 막상 하면 잘하고 또 잘하고 나면 또 막 보람되고 막 또 똑같은 패턴으로. 네, 항상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희 학생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빠랑은 다르게 처음에는 좀 하고 싶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네. 힘들어서 좀 하기 싫어졌었던 네. 적도 있었는데 네. 공연을 하고 나니까 뿌듯하고 잘해줘서 다들 고맙고 그랬었어요. 정말 멋진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규 학생은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딱히 할 때는 저희 경석 선생님이 처음에 불을 만드시겠다고 하실 때 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확실히 제 마음대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좀 처음에는 흥미도 없었죠. 근데 이제 끝까지 마치고 보니까 제가 약간 연기자가 천성일 정도로 잘 맞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내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저한테 꽂히는 말씀하셨어요. 연기자가 천성이 아닌가까지 생각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연기를 했잖아요. 연극 이후에 또 그걸 계기로 또 한 번의 연극을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와, 우리 민규 학생은 연기를 굉장히 타고났다. 목소리, 발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웃으시죠?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재능도 있고 또 한번 딱 하기로 마음먹으면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너무나 이제 보기가 좋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삼양과 가족 찾아 산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습 시간이 언제나 우리가 그랬듯이 청소년기에는 좀 짧아요. 공연을 하면서 이 시간 속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좀 궁금한데. 어려운 점이라 하면 일단 가장 큰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 시간이 아닐까.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연습했으면 천성인 연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질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야,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 부족함이 있었다. 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게 좀 있죠. 야, 그렇군요. 시간이 짧았던 점. 네. 우리 또 주희 학생 어때요? 저도 시간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 민규 학생은 어떤 게 힘드셨어요? 시간 둘째치고 제가 일단 뭐를 좀 외우는 걸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치면 5개월이요? 5개월은 아닌가? 한 4개월 정도 있었으면
제가 그 대본을 다 외운 게 그때 무대하기 전에 한 2주 전이었거든요. 너무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대본을 외우는 게 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연기를 보면 뭐 대사 틀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틀린 게 있었어요? 아니, 틀린 건 없었는데 네. 대사를 외우는 게 선천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요? 네. 그런데 대부분 대사 외우는 거 힘들잖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있다. 이 정도 외울 정도면 잘하는 거지. 굉장히 잘했는데 연극 동아리라는 활동을 이제 하게 됐고 이렇게 공연까지 잘 마치게 됐는데 각자 소감을 한번 또 듣고 싶어요. 일단 그런 연극에 대한 재미와 연기에 대한 재미를 이번 기회로서 찾게 되어서 정말 기뻤고 또 저 스스로도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하기 싫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고 조금 더 저에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만들어 주십시오. 멋진 제가 하겠습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약간 우리 수민 학생은 게으른 천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게으름만 버리면, 그죠? 지금 본인이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열심을 내면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거는 최고 수준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희 학생. 저도 이번 연극하면서 친구들이랑 호흡도 많이 맞추고 깨달은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윈규 학생 어때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뒤에서 조명이나 음향 담당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배우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좀 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좀 괜찮아지고 조금 더 용기 있게 나오게 된 것 같고 그 뒤에서 함께 수고해준 음향 찬이와 그 다음에 늦게 들어와도 잘 도와준 조명, 승주 같이 연기했던 수민이, 하윤이 그 다음에 동생 예원 모두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이렇게 수상소감을 듣는 것 같아요. 거의 수상소감을 해도 되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준비하고 왔군요. 역시 성실한 사람. 죄송합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작품이 사실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의 어떤 시사성도 있고 또 각자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출연한 이 세 분께는 어떤 장면이나 혹은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가 궁금한데 한 분씩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처음에 입양을 해서 아이를 그저 보조금으로 생각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대사가 조금 뭔가 마음에 오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그냥 돈으로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대사가 조금 마음에 와닿는데 네. 그 경주랑 수웅이랑 네. 둘이 함께 이제 입양 아이를 찾으러 온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입양을 해서 네. 또 자기와 같은 처지였던 네.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하는 걸 보고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네. 가슴이 좀 많이 따뜻해졌네요 이번에. 네, 저도 공감이 돼요. 그 내용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우리 가족찾아 산만리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이 감동을 같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희 학생은? 저는 마지막에 엄마랑 딸이랑 만나서 같이 놀고 조금 다투다가 다시 헤어지는 장면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데 거기 연기할 때가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면이라는 작품이 사실 연기하기 되게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죠? 되게 깊이 있고 또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 그 두 분 연기자가 진짜 그 감정을 잘 살려주셨다. 맞아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는데 이 역시도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이 감동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규 학생은 어떠셨어요? 그 경주 역할을 맡은 그 여자분이 제 동생인데 네. 경주가 누나로 하고 네. 제가 동생이라고 예원이가 이때다 싶어서 저를 좀 많이 갈구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것도 기억에 예. 남았고 또 중간에 끌어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체 스킨십은 하지 근데 확실히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냥 동생이랑 또 안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안아줘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극을 실제로 시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연 배우 두 명이 친남매예요. 친남매인데 현실에서는 여동생이 연극에서는 이제 누나가 돼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겠지만 가족관계 안에서 동생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거 되게 막 오글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굉장히 좀 좋은 감정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의 연극 동아리인 엘플레이의 멤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연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효능감이 있는데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들, 또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생기는 어떤 노력의 결과물들, 또 커튼콜이라고 하죠. 관객들에게 받는 그 박수를 통한 어떤 자신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연극 동아리가 이번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작품을 우리만 또 관람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꼭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발걸음 또 시간 내주셔서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카메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난번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아주 좋은 음악들을 소개해줘선 코너인데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찬이의 음악 앨범입니다. 우리 이찬이 학생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 연극 동아리 엘플레이 특집인 것 같아요. 엘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음악을 또 설명과 함께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문화의 집의 연극 동아리 엘플레이 공연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소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굉장한 활약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연극에 대해서 이번 우리 엘플레이가 했던 연극에 대해서 여러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음악 얘기를 꼭 빼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음악 선곡이 너무 좋았다. 저는 사실 이 연극에 원래 사용됐던 음악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찬희 음악 감독님께서 직접 연극을 보시고 대사를 보시고 선곡한 음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음악 감독이라 하면 공연의 전반적인 음악을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대본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이 극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는 감정적인 부분은 어떤 감정이 전달되면 좋을까를 먼저 고민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걸 고민한 이후로는 각 장면마다 이 장면은 어떤 느낌과 감정을 전달해주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음악 감독을 맡은 작품이 가족 찾아 산말리라는 가족 찾아 산말리라는 작품인데, 아까도 전 코너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대본을 이제 다 읽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곡을 찾았다고 하는데, 대본을 처음에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대본을 처음 읽어보고 전 너무 이 극 자체가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들게 하는 장면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처음에 이제 수은과 이제 경주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감정이 과거에 행복하게 살지 못한 아쉬움 또는 슬픔 내지는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이런 중복적인 감정들을 많이 담아낸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실 좀 곡 선정하는데 많이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음악 감독이셨네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음악 감독이 되어서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느껴지는데요. 보니까 음악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곡을 선정할 때 먼저 딱 생각이 드는 곡들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정말 딱 생각났던 곡들도 있고, 제가 선정한 곡은 한 15곡 정도 되지만 그 외에도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들어봤던 곡들은 진짜 50곡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야. 네, 그런 곡들을 다 들어보면서 생각나는 곡들도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찾았던 곡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0곡이나 들어봤어요. 정말 우리 찬희 학생 대단합니다.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런 열심을 배워야 될 텐데요. 저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엔딩 곡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곡이 그게 결말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특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곡 설명을 한 곡 한 곡씩 오늘 준비한 곡들을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은과 경주가 옛날 얘기는 하는 장면에서 저는 적재,
요즘에 너무 유명한 아티스트죠.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노래가 가사적으로는 이 상황과 그다지 맞지 않죠. 연애에 관한 내용이니까 맞진 않은데 이 곡의 발라드, 어쿠스틱 이런 인디 느낌이 잘 묻어난 것 같아서 저는 이 딱 장면을 보고 아 통기타의 그 스트로크 소리가 들어가면 진짜 너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찾다 보니까 네. 나와 같이 걸을래 이제 정식 노래가 아닌 네. 이제 인스트루멘탈이라고 하죠. 네. 노래가 빠지고 예. 괜히 MR이라고 부르는 그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떤 의도였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스트로크 하니까 저도 지금 과거의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그런 회상의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이야, 이런 음악 감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역할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또 이제 좀 중심을 뒀던 장면은 이제 경주와 이제 수웅이 가족을 찾기 위한 첫 발단이 되는 가족 정보들을 훔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있어서 전 되게 전진되는 느낌을 주는 곡을 선정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러머인 마크 줄리아나 4인조 그룹의 인터어라는 곡을 선정하게 됐어요. 드럼에서 이제 베이스라고 하죠. 네. 그 패턴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정말 딱 맞겠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뭔가를 훔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진짜. 그렇지. 옛날에 어떤 첩보 영화에서 야, 이거 되게 기똥차네요. 기가 막히네요, 이거. 그 약간 옛날에 한 5, 60년도 미국의 그런 영화 있잖아요. 흑백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막 도둑이 훔치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팍 오네요. 오, 너무 탁월한 음악 선정인데요?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 제가 이 아티스트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도강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곡 외에도 제가 이 아티스트의 노래를 정말 여기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장르 자체는 약간 뉴에이지와 약간 컴퓨터 음악, 미디와 그런 걸 잘 섞어서 정말 약간 통통 튀는 매력을 주는 듯한 또는 약간 발라드의 느낌까지 조금 주는 약간 그런 곡들이 많아서 야, 지금 어떤 곡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에 쓰였다고요? 수웅과 경주가 몇 번의 가족 찾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가족을 찾으러 갈 때 힘듦이라는 감정에 집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약간 설렘이라는 감정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약간 저는 음악이 기대를 극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데 라는 갸우뚱이 있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약간의 이제 힘듦 가운데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떤 센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서서히 이렇게 좀 가는 느낌? 네, 맞습니다. 한 곡들이 다 어떻게 그 장면마다 이렇게 잘 어울려지는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인가요? 네, 마지막 곡 이제 메인 곡이죠. 메인곡. 사실 이적 씨의 걱정마를 그대와 이제 정말 네.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곡이 너무 제가 사랑하는 곡이다 보니까 로이킴. 그쵸. 제가 마지막에 참 감명 깊게 잘 어울려졌다고 생각했던 곡인데. 네, 제목도 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피크 부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제가 너만 마지막 장면에 진짜 가슴이 시릴 울컥했어요. 때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잘 맞고 가사도 그렇고 여기로 조금만 더 오면 돼. 참 이제 가족 찾아 산말리가 연극 자체가 입양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입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든지 또 입양인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심정들을 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이 음악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연극의 효과를 메시지를 담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감동을 좀 더 배가시키고 폭발시키는데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곡만 들어도 저는 이제 전혀 사실 로이킴 빼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거든요. 네. 새로운 음악 또 음악가들 또 연주자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우리 이찬희의 음악 앨범이 기대되고 또 다음에는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까 궁금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음악 감독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음악 감독을 꿈꾸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꿈을 꾸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음악 감독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 이런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래를 어떻게 하면 내 스타일대로 바꿔칠까 이런 식의 해석만 해봤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전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건 처음이라 그런 거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해보면서 아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런 부스트가 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좋았습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50곡을 들으면서 선정한 그 많은 곡들 그 중에 오늘 4곡 굉장히 좋은 4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 5년 전에 우리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러 환경에 대한 이슈를 공부해보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시까지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다가 밀양에 계신 그 원자력 발전소부터 시작된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송전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밀양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내용들을 함께 강의해 주시고 밀양까지 함께 가이드해 주신 김우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원전 마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원전 마을의 저자가 되신 김우창 선생님을 특별히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장면을 함께 보시고 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의 김선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우연찮게 마련된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원전마을이라는 책을 한 권 내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시고 티타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삶의 곳곳에서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힘겹게 수고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와는 과거에 모 기자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잠깐 했었던 인연이 있고요. 저희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과거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 밀양에 탈핵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 김우창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모임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 방송에 응해주신 우리 김우창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우창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 수료생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는 김우창이라고 하고요. 현재 월성 경주로 더 잘 아실 텐데 경주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핵발전소 5기가 있어요. 그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박사 논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일부 내용을 간추려서 거기서 9년째 싸우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일상과 투쟁을 담은 책을 이번에 썼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전해드리려고 오늘 방문했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느닷없이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둘은 몰랐잖아요. 네. 여기 뒤에 화면에 안 나오시는 우리 문화의 집 선생님 두 분이 갑작스럽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응하게 됐는데 김 선생님이 사실 이런 자리를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전 마을이라는 책이에요. 설명해 주셨지만 월성 원전 5개가 있는데 월성 원전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우창 선생님께서 경주 지역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밀양은 제가 2014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 밀양이라는 서울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죠.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거의 100m 높이에 거의 수십 개, 수백 개의 송전탑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 혹은 논과 밭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설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치 과거 전태일 열사처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하신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거기에 일종의 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내려와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이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내 집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마을을 관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빼앗아 가면서 이런 전기를 내가 쓰고 있구나라는 일종의 죄책감과 미안함 같은 것이 들어서 밀양이라는 곳에서 1년간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의 활동가로 일을 했고요. 그 경험을 계기로 이 전기 문제, 에너지 문제 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대, 당시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고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 이제는 송전탑과 또 연결되어 있는 핵발전소 연구를 현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양에서 시작한 송전탑 연구가 현재는 월성이라는 핵발전소 연구로도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상 이제 우리 김우창 선생님을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보석 같은 분이다 이런 소개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의 일들을 지금까지 진짜 몇 년입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꾸준히 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저희 문화의 집에서도 과거에 밀양을 한번 갔었거든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밀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어떤 경로로 도시에까지 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밀양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우창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러한 고통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월성에 가셔서 월성에서 이른바 이제 생애사 연구를 하신 건데 월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월성에 아까도 잠깐 소개했는데 월성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기가 있다고 그러셨죠? 현재는 총 6기가 있는데 6기 중에 고리 1호기에 이어서 가장 또 오래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가 수명이 다 돼서 지금은 가동이 중지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5기 핵발전소가 운영,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부제가 원전 마을,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뉴스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듣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왜 모르는 건가요? 그러한 보도들이 왜 도시에까지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질문이 제가 월성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핵발전소는 굉장히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정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깨끗한 에너지원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실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수원이 매년 수백억의 가량의 어떤 돈을 원전 지원금으로 그 핵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
혹은 지자체에게 계속 원전 지원금을 줘요. 뭐 일자리도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 한 번 원전이 들어선 마을은 이 원전 지원금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보통은 정말로 주민들이 좋든 싫든 원전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 원전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신의 어떤 건강, 환경권 혹은 재산권을 쟁취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의 뭐 소수 중에 소수다 보니까 저 역시 이분들은 왜 다른 대다수의 주민들처럼 왜 원전을 뭐 지지하거나 원전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없어도 되니까 자신들은 계속 싸우겠다. 그 싸움을 왜 택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월성에 가게 됐고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대다수는 원자력 발전 때문에 얻게 되는 경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좀 말하지 못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하고 일종의 생존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도시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원전 운동하는 분들은 핵발전소라고 표현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라고 표현 안 하고, 그게 이제 들려지는 이미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이 문제에 좀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핵발전소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고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근처 최인접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최인접 마을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도 8개월 정도를 제가 현장 연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구술사 연구 내지는 저는 인류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마치 인류학자가 어떤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어떤 섬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마을에서 사는 것처럼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대체 핵발전소 최인접 마을에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최인접 마을이 사실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2020년 10월부터 현장 연구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거기에 제가 머물 집이 없어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제가 8개월을 살았는데요. 저도 물론 핵발전소를 때로는 반대하고 핵발전소 대신 이제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를 지지하지만, 서울에 사는 제가 생각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사고,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체르노빌이라든지 뭐 후쿠시마 사고처럼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거에 대한 생각만 있었는데, 제가 8개월을 살다 보니까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계속 마치 전기밥솥 타면은 거기 수증기 막 빠지잖아요. 그게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전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전도 계속 그 앞에 초고압의 고압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계속 전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시로 뭐 액체, 기체 상태로 방사성 물질이 빠지는데, 이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어떤 호흡을 통해서 뭐 혹은 지하수, 물을 통해서 혹은 음식을 통해서 계속 피폭이 되다 보니까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혹은 일상이 된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야채라든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공기는 제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다 보면서 계속 이것을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계속 호흡하는 거,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때로는 너무 위험한, 너무 끔찍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기억을 잊어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걸 잊을 수밖에 없는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지금 있는 이 것 부분이 되게 저는 새로운데,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희에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 발전의 어떤 가동에 따라서 어떤 기체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액체도 방류하게 되는, 그 기체나 액체 안에는 방사능 수치가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는 아예 공장에서도 최근에 뭐 미세먼지 이슈 이론에서 뭐 저감 장치를 설치한 게 뭐 10년, 15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수소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삼중수소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지만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기체, 뭐 액체 상태로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과학 논쟁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존재하지만 일종의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뭐 바나나 몇 개 먹는 거, 멸치 뭐 몇 그램 먹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시는 어떤 연구자, 뭐 과학자들, 뭐 교수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사성 물질의 안전 기준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역치가 없다. 비례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게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일종의 이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이 위험성에 대한 논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마치 예전에 성면을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막 쓰고 슬레이트 쓰고 단열이 잘 된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게 과학적인 어떤 논쟁 혹은 그 이후에 위험 물질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선정이 돼서 이제는 거의 그것을 해체하는 것처럼 저는 이 방사성 물질도 지금은 과학 논쟁이 있지만 결국에는 위험 물질로 사회적인 과학적인 합의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방사성 수치가 이제 기준치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 4도 괜찮고 1도 괜찮아요. 그죠? 이 사람들 논리. 네. 근데 4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간에 따라 뭐 소위 개인에게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냐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월성 인근 주변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이상하게도 그 지역 외곽과는 다르게 갑상선 암이라든지 또 다른 질병 그리고 아까도 사전에 좀 이야기 나눌 때 보니까 어린아이의 방사선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 성인 기준으로 조사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봐도 근처 살면 안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방사선 물질이 더 많을 것 같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갑상선 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마치 그거일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쟁이 있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위를 계속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책을 살짝 이제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상여를 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여라는 단어는 사실 저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낯선 왜냐면은 전통적인 뭔가 장례를 할 때 썼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014년 8월에 이주시켜달라. 이 위험한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주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올해까지 횟수로 9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상여 시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들은 이 원전 근처에서 핵발전소 근처에서 사는 것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날 일종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함이 적힌 관과 함께 상여 위에는 월성 핵발전소 돔의 어떤 모형이 있는 것을 올려놓고 핵발전소와 자신의 어떤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월성 원전 정문에서 한 300m 되는데 거기서 일종의 걷기 시위를 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물론 한수원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매주 월요일이 되겠지만 이분들에게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 출근 시위를 하는 거고요. 저도 매주 경주에 있을 때 했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굉장히 슬픈 구슬픈 상여 시위를 틀어놓고 과거에는 흰색 정말 상여 소복을 입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 이제 월성 원전 정문까지 가죠. 정문까지가 2차선 도로인데요.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곳은 딱 정문 앞까지고 정문을 넘어설 수도 없고 월성 원전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서 오는 길이 굉장히 마음이 좀 처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 한 300m 걷는 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책 안에도 계란들의 뭔가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매주 월요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매주 월요일마다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쓰일 것 같은데 이 운동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지금이 횟수로 9년째 2014년 당시에는 제 기억
이 맞다는 72가구 한 100여 명이 월성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나리와 나산리인데요. 당시 한 300가구 중에 그래도 한 5분의 1, 4분의 1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9년째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월성 원전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의 생계는 사실 일종의 뭐 음식점 혹은 상가를 운영하거나 월성 원전에서 일하는 거 뭐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재하청 어떻게 보면 한수원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또 그 어떤 음식점, 뭐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다 대부분의 손님은 한수원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주대책에 참여했다가 점점 그러니까 누구도 그만하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걸 그만두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여 명 정도, 초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보면은 소제목이 목구멍이 포도청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싸움을 가기에는 우리의 생존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좀 이렇게 전해 듣는 건데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9년 동안 매주 상여를 메고 운동을 하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건강에 이렇게 안 좋으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떠날 법도 한데 왜 그들은 못 떠나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뭐 학술 대회나 다양한 자리에서 이 연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특히나 원전 주민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조차 그냥 그분들 이사 가면 되지 않아? 뭐 왜 굳이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 지금까지 지원금 많이 받았잖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분들도 일종의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혹은 도망치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본인들이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모았던 구입했던 뭐 집 혹은 아주 조그만하지만 뭐 논밭을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이것을 팔고 이제 다른 곳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누구도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일종의 공시지가 혹은 원전에서부터 멀수록 당연히 거래 횟수가 크고 가까울수록 그 지난 20년, 25년 동안의 어떤 공시지가의 변동률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원전 근처일수록 거래도 안 되고 가격 자체의 변화폭이 없다 보니까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원전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걸 80% 혹은 90%라도 좋으니까 좀 사줘라. 사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나갈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일종의 서글픈 싸움인 거죠. 네. 3장에 보니까 법제화를 요구하다. 어떤 면에서는 한전이나 한수원도 법이 있어야 사실은 보상을 해주는데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모호함이 이 부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이제 사회학 개념에서는 과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원전이 생기면서 건강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공시지가부터 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강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 게 맞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법제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네요. 사장으로 넘어가 보면 보이지도 냄새나지도 않는 위험을 마주하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공시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왠지 원전 주변에 살면 나한테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인식들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 마을 주민들한테 나타났다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장에 펼쳐지는 건가요? 네, 거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은 아까도 말했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환경 오염 물질, 공장이 배출하는 뭐 매연, 뭐 미세먼지 등은 사실은 눈에 보이고 그것이 오염된 어떤 물이 뭐 까매진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이 방사성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냄새도 안 나고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거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에 의하면 한수원은 단 한 번도 이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보이지도 뭐 냄새나지도 않던 위험이 주민들이 그 위험을 조금씩 가시화 내지는 문제화하기 시작했던 거고 추정 60분을 비롯해서 뭐 방송도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민들의 어떤 몸속에 대표적으로 삼중수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네. 뭐 소변 검사도 그렇고 지하수 검사 그리고 뭐 음식 네. 뭐 야채 채소류에 대한 검사도 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원전에서 각각 뭐 1kg, 5kg, 뭐 15kg, 20kg 이렇게 대조군을 만들어서 직접 검사를 했는데 가까울수록 굉장히 높고 그리고 거의 100%의 확률로 네. 주민들이 피폭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오늘 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방송상으로는 저도 마음껏 말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연구를 누군가는 지속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데이터들이 잘 정리가 돼서 원전 근처에 사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애가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나라가 원래 지진에 굉장히 안전한 지대라고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이죠. 여기도 보면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때 지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지진에서 항상 안전한 그렇죠. 그리고 한수원도 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굉장히 단단한 곳에 핵발전소를 설치했고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불과 6년이 채 안 되죠. 2016년도 5.8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월성원전에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지진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은 지진이 나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공터 내지는 넓은 곳으로 피하라라는 일종의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근데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이 났을 때 운동장이라든지 대피소로 가야 되는데 이 지진 때문에 원전이 지금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모르다 보니까 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가는 순간 혹시 피폭될까봐 그 밤에 근데 한수원이나 지자체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밤새 전전긍긍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요. 저희 나라가 지진에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수원도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더 혼란스럽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진만이 아니고요. 뭐 지금 엊그제 그 울진에도 큰 산불이 나서 그쵸. 산불이 바람이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울진 핵발전소 근처까지 네. 뭐 갔다라는 뭐 다행히 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해수면 상승, 뭐 산불, 네. 지진까지 어떻게 보면은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게 가동해도 되는가? 네.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5장에 쭉 이런 얘기 나오다가 절망과 불안 속에 작은 희망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 좀 궁금해요. 현재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이 2016년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이주대책위에 이 마을에 방문했던 게 문재인 전 대표, 현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주대책위를 만나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현 정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탈원전 내지는 에너지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실제 실행한 정권인데 지진이라는 가장 원전을 위협하는 생각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제 이주대책위의 어떤 현실을 듣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지진이 나고 문제가 심하지만 우리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절망과 희망 그 사이에서 주민들은 계속 싸워왔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 중에서 첫 번째로 자기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희망으로 끝나요. 책은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탈핵에 대한 정책들이 이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지금 현재로 딱 돌아오면 최근에도 여당의 대통령 후보도 다시 탈핵에 대한 정책을 원점화하겠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 입장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현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상징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싱고리 5, 6호기 공론화라든지 뭐 탈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었는데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이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에너지원을 뭐 핵발전소, 뭐 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그냥 에너지원만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고 더 적극적인 혹은 더 포괄적인 의미는 에너지를 포함한 이 사회 시스템의 구조를 함께 바꾸는 것이 더 큰 차원의 에너지 전환인데, 근데 현 정부에서는 물론 에너지 전환과 뭐 탈원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아요. 뭔가 철학적으로 더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높이고 원전을 그냥 줄이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다양한 갈등 혹은 사회의 어떤 전환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흔히 말하는 뭐 원전 마피아, 뭐 학계, 뭐 한수원, 언론, 이 원전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힘을 갖고 이 탈원전에 대한 공격을 또 하다 보니까 이 일종의 이 간극 내지는 갈등을 이 현 정권이 물론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조금 원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열린 어떤 결말로 가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요새 이제 전기차 시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든 생각이 전기차가 많이 양산되면 좋긴 하겠는데 이 전기 에너지 어디서 다 끌어올 거냐. 작년부터 생각했던 거거든요. 탈원전 얘기가 원점이 되겠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정책이 철학과 연관되지 않으면 정책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기적인 과정으로 봐서 시행착오의 경험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에너지 전환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고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됐는데 아까 정치 얘기 잠깐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대통령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 대통령께서 부디 소수의 인권이라고 할까요? 고통받고 있는 소수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급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마을이라는 책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인데 왜 이들이 투쟁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 김우창 저자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 유명한 온라인 서점에서는 다 검색이 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다 구매 가능합니다. 책 팔러 온 게 아닌데 자꾸 책 팔게끔 하려고 하니까 순진하고 착하신 저자님께서 말을 잘 못하셨는데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셔서 이렇게 소수들을 위해서 또한 아무나 하지 않는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귀한 연구자께 힘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사실 이게 뭐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라서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수익금, 모든 인세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기부하기로 했으니까요.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보석같이. 너무 귀한 분이고 앞으로도 우리 김우창 선생님의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전마을이라는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쓰는 이 전기가 생산되고 이 서울에 사는 저에게 오기까지 누군가의 어떤 삶을 혹은 평화로운 일상을 뭔가 이렇게 짓밟는다는 표현이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누르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몰랐던 분들이
이 책을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내가 그렇다고 가해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엘고가 말했던 그 불편한 진실에 누군가가 이 현실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되는 혹은 투쟁해야 되는 이 현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 특히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우리가 쓰는 전기 때문에 한 마을의 어느 어르신 지붕 위로 정말 그 고압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 청소년들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네, 이걸 들었는데요. 그 김선태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만났던 혹은 이야기를 들었던 주민들의 삶, 뭐 일상 혹은 위험과 불안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뭔가 저에게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 때 여전히 제가 뭔가 속 시원히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 어떤 내공이 혹은 공부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사 논문을 쓸 때에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로서 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그런 연구자 또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연을 가지고 우리 성남의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김우창 선생님께서 책을 가지고 저희 쪽에 그냥 인사차 오기로 되어 있는데 급하게 저희가 인터뷰를 마련을 해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김우창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우리 이 땅에 한국 땅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어떤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생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소식 어떠셨나요? 지난달보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월간 금천문입니다. 이제는 봄입니다, 여러분. 봄은 또 다른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는 코로나도 머지않아 종료가 될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계절이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계절, 어두운 계절, 아팠던 계절 지내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기대를 품고 기쁘게 살아가는 날들만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월간 금천문은 다음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